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옹일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옹글리시라고 해서 예, 지금 특례입시 관련해서 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제가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요. 어떤 자녀분들이 어떤 연령층에 있는가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잠시 잠깐만 오른손 잠깐만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혹시 그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자녀분이 이제 내년에 입시를 치러야 될 현재 고2, 그러니까 내년에 입시 치르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예,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높고 혹시 중학생 자녀분이 중학생이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회를 여기 호치민에 와서는 규모 있게는 소리는 소리가 작습니까? 네. 아, 아, 아. 지금 베트남에 와가지고 베트남에 제가 온 지는 지금 2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됐고 그 전까지 제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쭉 중국에 있다가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15년에 그때부터 입시설명회 하다가 지금 호치민에 와서는 이렇게 규모 있게 입시설명회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원 내에서만 작은 규모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이게 호치민 온 이대로 이제 2년 반 만에 아마 좀 규모를 갖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설명회는 우리 표지 제목 타이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굿모닝 베트남과 함께하는 입시 설명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굿모닝 베트남과 함께하는 입시 설명회를 이번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여기서 호치민에서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는 계속 굿모닝 베트남과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입시 설명회 할 때 보통 1년에 한 3차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시가 끝나는 시점이죠. 입시가 끝나는 시점 지금쯤 한 10월, 11월 정도 하고 보통은 그다음은 이제 내년 3월, 3, 4월이면 이제 보통 입시를 직전에 둔 그 시점에 보통 이제 그렇게가 두 번을 주로 정기적으로 하는 형태였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중간 중간 뭐 일정을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여기가 지금 이제 온누리 교회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고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 장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너무 장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는 올해 설에 한국을 안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가족들이 원래는 이제 곧 한 4월, 5월 정도 들어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럼 이제 어차피 곧 들어오니까 곧 설 때 안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있었는데 그 설 지나면서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통 벌써 이제 뭐 아마 지금 나온 얘기는 뭐 내년 설 때도 아마 한국 가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자, 대략 어머님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자 본론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은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까지 풀로 다 하면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잠깐 쉬는 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에서요 드릴 건데 제가 보통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본론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님들이 조금 감안하셔가지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죠. 내년에 치르는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전형 방식에 따른 입시 특징이라 되어 있죠. 입시 특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3년 특례 상위권 서류 전형 합격자 성적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흔히 카더라라고 하죠. 카더라. 예, 좀 약간 근거 없는 잘못된 소문들이 가장 많이 도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때문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타이틀에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 다음에 괄호치고 한양대, 중앙대 했는데요. 사실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는 이제 이번 2020학년도 입시부터 서류 100%가 되고 중앙대는 이제 3년 전부터 서류가 된 학교죠. 이렇게 괄호치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같은 상위권 대학이지만 요 앞에 네 대학은 최상위권이라 보더라도 한양대, 중앙대는 조금 성격이 섞이죠. 이제 외대, 경희대 이 학교들하고 성격이 섞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학 성적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고요. 그다음 보시면 어머님들 보시면 성대, 서강대 보통 연고, 서라고 하는데 요즘은 연고, 성서 저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무조건 서열을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성적 분포를 봤을 때는 연대, 고대, 성대 이 세 학교가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요. 연고라고 하지 않고 연고, 성을 셋을 한 묶음을 묶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이라는 모기업으로 인해서 학생들 입학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요. 어떤 과들은 연대, 고대를 넘어서는 과들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있는 학과들 중에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면 자, 흔히 말했을 때 서류 평가할 때 네 가지로 저는 분류하는데 첫 번째 학교 내신이고 두 번째가 학력 인증, 보통 이제 표준 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어학 인증 시험.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기타 활동 서류들인데요. 자, 여기서 보통 내신은 크게 이제 보통 한국제하고 한국제가 아닌 케이스, 영미권 국제학교가 나누는데 좀 성격을 좀 특이하는데 이거는 뒤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일단 대략 이 정도. 그다음 학력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IB가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45점 만점했을 때 여기에 지금 40. 그다음에 이제 SAT는 1600 만점에서 1500 이상. 그다음에 이제 AP라든지 IB의 하이 레벨 과목들, 요 과목들에 이제 6점이고 7점 정도 나온 점수. 그다음 외에 이제 보통 요즘은 SAT2 서브젝트 교과에 대해서도 성적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SAT2는 앞에 있는 AP에 비교했을 때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AT2 서브젝트는 좀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누자 그러면 IB에서 하이 레벨하고 스탠다드 레벨 나누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 교육 방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AP가 하이 레벨에 해당하고 SAT2는 그냥 스탠다드 레벨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토플 성적 그리고 이제 보통 IELTS, 토익 정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적에 미치지 않는데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적대에 해당하지 않고 합격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입학 하정관제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히 특례 같은 특례 서류 평가는 한국에 있는 수시 전형처럼 정량 평가죠. 정량 평가. 정량 평가가 뭐냐면 그 내신 등급을 나눌 때 예를 들어 가지고 2등급, 2.5등급, 2.7등급 하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점 만점에 내신의 가중치가 70%인데 1등급이면 70점 만점을 주고 1.5등급이면 6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특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워낙 학교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신 등급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는 전부 다 정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이 내용을 어떤 학교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내신의 몇 %, 전체 100점 만점 기준 중에 내신의 50% 반영하고
표준학력 평가 시험 IB나 SAT를 30% 반영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생이 제출했던 모든 서류 있죠. 이 서류를 전부 다 펼쳐 놓은 다음에 여기서 전체 그 입학사정관이 전체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신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평가가 좀 더 상쇄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특히 두 번째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가능성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학생이 받았던 성적과 관계없이 앞으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해서 얼만큼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냐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그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일반적인 학원계에 있는 모든 어느 누구도 장담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적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 분들 중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뽑을 때 가끔 한두 명 정도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생이 보여줬던 나타났던 성적은 그렇게 탁월한 걸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보고 이 친구가 나중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두 명 정도 소수를 선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생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순식간에 퍼지죠. 야, 누구는 분명히 IB 40 이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는 친구 아들이 IB가 33점밖에 안 나왔대. 35점밖에 안 나왔는데 연대를 합격했다더라. 그럼 그런 건 굉장히 튀는 케이스잖아요. 맞죠? 그러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어머님들 사이에서. 근데 그게 빨리 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기입하냐면 기대심리,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거기에 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 생각할 땐 그럴 리가 없다 하다가도 오늘 어느 카페에서 처음 들었을 때 야, 그럴 리가 없어 했는데 집에 가서 좀 고민이 되죠. 야, 우리 아이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5편의 연고대야. 근데 저런 케이스가 있대 하면 혹시 희망을 가져볼까 하다가 뭐 이틀 뒤에 또 다른 카페 갔는데 다른 어머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몇 번 듣다 보면 사람심리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떻게 사실처럼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게 일반적인 경우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거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게 베트남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중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좀 서양 편준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적도 있잖아요. 그게 와할 수도 있어요. IB 40 이상, SAT 1500 이상. 야, 이게 별로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성적 나오는 친구가 없던데 과연 저게 높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상해나 북경이나 제가 있던 청도나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다녀봤지만 어쨌거나 그 세 지역만 놓고 보자 그러면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은요. 이 정도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요. IB 49 갖고 될까요?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내 주변 전부 IB 40이 넘던데 1500점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내 친구 아들이 10학년인데 1500점이 넘었다는데 11학년인데 만점이 나왔다는데 만점이 학교에서만 4명이 나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는데 제가 딱 호칭이 오니까 정반대였어요. 완전히 너무 단팔.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원래 처음에 갔을 때 중국이 이제 학원 규모를 줄이면서 급속하게 줄이면서 제가 새로운 곳을 모색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집에서는 우리 와이프는 한국 들어가자. 굉장히 간청했는데 저는 싫다. 어쨌건 그 여담이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갈까 하면서 제가 시장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기획하고 온 데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그다음 몇 군데를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혼자서 이제 그냥 배낭여행 오듯이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시장 조사할 때 제일 시장 조사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뭐냐 생각했냐면 학부모님들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톡방에 무료 컨설팅이라는 광고를 올린 다음에 그냥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신청하신 분들 몇 분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광고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열 몇 분 정도 만나 뵀었는데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딱 10분 정도 만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딱 떴던 생각이 너무 중국에서 느낀 거 확 반대였어요. 제가 들었을 땐 평범한데 그냥 뭐 평범한 성적인데 근데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건 굉장히 잘한대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연고대 서류평가에 입학을 잘한다. 아, 역시 중국에 있는 게 유리한가 보다. 중국에 있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 왜 똑같은 성적인데도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뭐 실력이 뛰어난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해외에서 주재원 보낼 때 뭐 갑자기 뭐 아이 성적 보고 아이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만 중국에 보내고 아이 실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부모님을 여기로 보내고 아니잖아요. 맞죠?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제가 이게 보면 호치민에 있어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이제 2009년도에 특례라는 분야에 들어왔었고 제가 학원을 이제 개원해서 시작한 건 2010년입니다. 2009년 때 강사로 그냥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면서 이 특례 전혀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와서 이제 1년 동안 해보니까 해볼 만하겠다 해서 바로 2010년에 제가 대학 후배들, 학원 강사하고 있던 후배들, 한국에 있던 후배들 몇 명 모아서 2010년 학원을 시작했어요. 그때 2010년부터 2012, 13년까지 느꼈던 딱 그때 그 모습, 그 분위기가 지금 호치민의 모습이에요. 딱 내가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느꼈던 그때 학부모님들이 느꼈던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왜냐면 제 주변에서 듣는 학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제가 입시 지도하면서 그때는 그냥 사실 보면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 당시였죠. 그러니까 솔직히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은 해외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해볼 만하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입시 상담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입시공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그 당시에 뭐 카페 같은 것도 활성 안 돼 있으니까 단톡방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어머님들 한 번씩 만나면서 그냥 직접 부딪히면서 들었던 얘기들 이제 그거 갖고 제가 이제 그거 실제 입시를 치러보면서 다 이렇게 어떻게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제가 상담 잘못해가지고 완전 엉망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제 한국에서 수능 가르치던 생각해가지고 저 친구 정말 뛰어난데 너무 하향지원하게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었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호치민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원들이 있고 학생들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있던 청도만 해도 한국 교민 수가 한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됐었거든요. 그 당시 북경 상해는 20만 명, 25명까지가 당시였었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죠 주변에. 많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공유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식들이 점점 생겨서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해가는 입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깊이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케이스,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은 점점 걸러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도 카드 통신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상담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인 경우들은 그렇지 않고 많이 이제 걸러지고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일찍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이 정도 성적이 아까 말했듯이 이르려고 하면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빠를 수도 있지만 보통 7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일단 표준학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을 해요. 물론 뭐 6학년, 7학년 되려다가 토플 SAT 수업한다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 걔를 데리고 정말 실전 시험 준비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도 어쨌건 타이틀을 전부 다 토플 실전 과정, SAT 실전 과정으로 해서 6, 7학년부터 시작을 시켜요. 당연히 교재는 쉬운 걸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9학년이면 보통 영미권 국제학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어느 지역 가든지 똑같지 않지만 보통 이제 미국계 국제학교 중에 탑이 하나 있죠. 제일 좋은 학교가. 그러면 그 학교 하나 있으면 그 학교 아이들은 보통 9학년이면 토플 110점 이상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9학년짜리 반이 우리 반에 9학년이 15명, 20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학생이 외국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만 모이는 학교 아이들이 공부 제일 잘해요. 그 심지어 어떤 웃긴 일이 생기냐면 미국계 국제학교 미국 원어민 선생님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가르치 애들이 전부 다 한국 애들이니까.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9명 한국 애들이요. 가끔 한두 명 껴있어요. 외국 애가. 그래도 영어로 수업하는 거죠. 근데 왜 걔네들이 잘하느냐.
치열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자녀들이 모였잖아요. 놀래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애들밖에 뭐야? 이 반에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내가 담임하는 반에 전부 애들이 한국 사람 애들인데 지들끼리 보면 쉬는 시간에 한국어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국어를 배워야 할 정도라 그 착각이 들 정도인데 애들 성적은요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꼭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9학년인데 전부 다 110 이상이래요. 절반 이상은. 그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까지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말씀드렸 나중에 가면 SAT 1550 이상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AP 5과목 이기겠지만 실제 상위권이라고 스스로가 상위권이라고 마음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AP가 10과목 이상을 취득을 해요. 학교에서 4과목 하잖아요. 1년 동안 4과목씩 맥시멈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4개 혼자 하는 거예요. 15개, 17개까지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AP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험 날짜 겹쳐가지고 한두 과목 포기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왜냐하면 날짜 겹쳐가지고 준비했지만 한 과목은 포기하는 거죠. 어쨌건 조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머님들이 이 상위권 서류전을 목표로 한다 하면 조금 위로 보셔야 돼요. 베트남에 보니까 호치민에 우리 교민 숫자가 굉장히 많긴 많지만 아무리 많다 해도 전체 중에 소수예요. 물론 이제는 중국의 교민 숫자가 빠르게 줄어가지고 이제 호치민이 거의 뭐 전 세계에 있는 집단으로 봤을 때는 밀집된 정도로는 거의 이제 뭐 한두 번째 손가락 안에 뭐 1등, 2등 정도까지 온 수준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례를 일찍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준비해 왔던 그 케이스는 아직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국 출신 아이들이 서류평가에서 최상위권 서류전형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그 다음 내용은요. 네. 요거는 이제 보면 얘가 한국제학교 학생의 어머님들 계실 텐데 한국제학교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 동안의 특징이에요. 뭐 최근 3, 4년 정도? 왜 이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신에 대해서 해외 학교 내신에 대해서 대학들이 그걸 공신성을 별로 봐주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 어머님들 대학 입학 원서 낼 때 보면 그 입시 요건 원서 낼 때 보면 나중에 보면 학력 조회 동의서라는 거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 뭐 조회 동의서처럼 그런 걸 다 사인해서 내게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학생이 제출한 성적이 정말 제대로 받은 성적이 맞는가를 갖다가 해당 국가에 있는 학교에다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자녀의 성적 관련된 걸 다 열어볼 테니까 동의해달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특례생들 상당수가 중국에 있었죠. 중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런 조회 동의서가 오잖아요. 학교에서 협조해 줄까요? 안 해줘요. 5%도 안 돼요. 5%도. 중국은 어떠냐면 내신 성적이랑 성적표란 것도 없어요. 이게 졸업증명서란 것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졸업증명서 달라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냐면 타이핑도 안 해요. 손으로 그냥 수기로 있잖아요. 졸업증명서 쓴 다음에 그냥 한글로 볼펜으로 쓴 다음에 직인 찍어서 주면 이게 졸업증명서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대학에 제출할 수 없으니까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양식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학교에서 직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남발을 해요. 전부 다 올레이예요. 그냥 애들이 그 학교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국 숫자 번호 붙이기 죽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학교가 27중 뭐 국제부 아니면 그냥 27주 돼 있는데 이 학교 학생이 한국 학생이 15명이었다. 전부 다 올레이인 거예요. 걷다가 그러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요청해도 중국 학교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신 성적에 대한 공신성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그냥 안 본 거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전부 다 그냥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지금도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국제학교들이 발급하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표준학력평가시험이라고 하는 IB, SAT, ACT 이런 A레벨 성적이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작할 수가 없는 거고. 어쨌건 그런데 하지만 이제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인가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내서 학생 생활 기록부를 만들자 맞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입시제도 자체가 내신 성적을 좀 강조하게 되면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이 부분이 같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국제학교에서 내신 성적, 여기는 노컬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노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학교, 규모 있는 학교에 그 지역의 유명한 학교에 그 학교에서 발행한 내신 성적.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뭐 고3이 여긴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중국은 한 학년에 정말 큰 학교들은 고3만 한 학년에 2,000명, 3,000명 되거든요. 거기서 받은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중이 크겠죠. 어쨌건 여기서 한국제학교의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게 토플, 토익, SAT가 있는데요. 요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국제학교 다니면서 SAT 성적 받는 게 쉽지가 않죠. 토플 성적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러냐면 이것도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국제학교, 영미권 국제학교인데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느냐? 당연히 생각할 때 영미권 국제학교 생각하지만 고3 되면 역전됩니다. 고3 되면 북경 한국제학교, 사회 한국제학교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제일 꼭대기 차지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거기 다닌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영미권 국제학교 다녔어요. 게다가 10학년, 11학년 되면 그때 학교 전학을 가서 북경이나 한국에 있는 뭐 청도도 마찬가지고 한국제학교 전학 갑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영어가 이미 돼 있잖아요. 맞죠? 얘네들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영어가 돼 있으니까 SAT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AP 시험도 보겠죠. 그 성적을 제출하기 시작해서 그땐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소수예요. 소수인데 이런 비중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제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적을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SAT나 AP 성적까지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숫자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도 상황평준화가 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밑에 분류한 거는 20계열 상위권학과도 있는데요. 이 20계열 같은 경우는요. 얘는 12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관련 교과의 IBAP, SAT 성적 인증 서류 필수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것들이 정말 전공적 학업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 수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과 같은 경우 문과는 아무래도 문과 서류 같은 경우는 어학 인증 시험 성적 있잖아요. 영어 성적. 여기 보통 아이들 보통 아직 많지 않지만 베트남 공부해서 베트남 성적. 어쨌건 영어 관련된 성적들이 문과에는 학생이 우리 과에 적합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안 보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과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에 와서 이과에서 공부할 때 우리 과에 공부한 내용을 아이가 얼마큼 성실히 준비했고 앞으로 얼마큼 잘 소화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P라든지 서브젝트 과목들의 어떤 그런 뭐 과목 성적표를 아이들이 많이 내는데 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설명해 오면요. 설명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는 SAT, AP, IB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00% 어느 학교가 오든지 설명했더니 무조건 그 말씀을 해요. 근데 그렇게 뽑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7대1, 8대1 나온다 그러면 뽑는 학생도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2, 30명 뽑는데 거기에 8대1이면 10대1이면 2, 300명이 온 거예요. 2, 300명 왔는데 얘네들이 한개같이 전부 다 영미권 국제학교라는 아이들은 한개같이 전부 다 SAT, AP 성적을 다 제출했어요. IB 성적 제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SAT, IB 안 본다 했으니까 그럼 걔네들 빼고 그걸 갖다 그 성적은 다 제외하고 남은 성적 갖고 아이들 평가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물론 다른 요소도 적용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성적이 전부 다 모든 아이들이 성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1500점 이상 성적 가지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뽑는 인원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일단 그게 바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제출하는 케이스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계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브젝트 과목의 성적을 취득하기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학교 아이들이 조금 과거에는 조금 불리한 영미권 국제학교에 비해서 좀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심의원특례도 마찬가지고요. 심의원특례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봐요. 훨씬 더 유리하게 입학하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해요. 이과 같은 경우는 심의원특례도 연대고대로 범위를 국한시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이번 여름에 실시했던 2021학년 입시호강 중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연고 성서 이 대학교의 3년등의 정원이 문과는 124명, 이과는 106명이에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내학교 합친 통틀어서 톨톨 털어서 여기 보면 언더우드 국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124명, 이과는 106명밖에 안 돼요.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치열하다는 거죠. 이과라면 100명 안에 들어야지 연고 성서 들어가려면 100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특례생들 중에서. 특례생이 몇 명이냐는 정확히 통계는 없어요. 아무 통계를 안 만들기 때문에 학원마다 이긴 다 틀려요. 그냥. 저도 많이는 봐요. 많이 보기는 학원들이 한국의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참고는 해요. 근데 대략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각각이 한 시험 보는 인원이 한 문과 이과 각각이 한 2,000명씩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문과 2,000명, 이과 2,000명 정도. 학원들이 통계를 못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영미권에서 오는 영미권 국제학교가 아니라 영미권에서 오는 아이들은 대치동 학원의 통계를 못 잡아요. 얘네들은 학원 안 들려요. 예.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요.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이가 로컬 학교 오래 다녔어요. 3년 등에도 중국 로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거니까 나중에 굳이 한국 대학 안 보내고 중국에서 공부시킨 다음에 북경대나清华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겠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거기 맞춰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다가 애가 어떻게 머리가 굵어지면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틀려지죠. 특히 고등학생 돼가지고 방학 때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애들 눈이 뒤집혀요. 여기 자주도 못 가요. 여기는 제가 있던 청도는요. 서울까지 1시간 10분이에요. 비행기로 1시간 10분. 한참 많이 다닐 때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매일 주말마다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자주 가니까 갔다 한번 가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완전히 중국 학교는 굉장히 열악하고 타이트해요. 거기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순진하게 그래 아버님 우리 아빠 엄마 말 이야기대로 나중에 북경대학 가서 정말 괜히 한국인 어설픈 대학 갈 바에 북경대학 가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머리 굵어지고 고등학생 돼서 막상 한국 한번 갔다 오면 눈이 뒤집혀져 오는 거예요. 나도 한국 갈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2 때 고3 때 틀어서 전부 다 입시로 들어가야지. 특례 입시로. 근데 그래도 여기는 된데 영미권에 있는 아이들 미국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보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지만 시애틀이라는 곳에 요즘 특례학원들이 막 생긴다 그래요. 네. 시애틀에 뉴욕 같은 데 특례학원들 생긴다. 왜 생겨요? 걔네들이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한국인으로서 거기서 미국 대학 나와봐야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인식이 강해지니까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리턴은 역이민이라는 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역이민이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3 때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12학년 때까지는 미국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그때 와서 이제 마지막에 미국 대학도 원서를 넣긴 넣어요. 걔네들이. 넣지만 한국 대학도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얘들 돌아와서 한국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여기 통계에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안 거치니까. 어쨌건 그래서 약 2,000명 된다고 하면 그러면 100명이라 그러면 2,000명 중에 100명은 상위 5%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연고 성서 이 대학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5% 안에 들어야지. 물론 아닌 케이스가 말 그대로 있겠죠. 물론 10%밖에 안 되지만 합격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건 소수, 아주 소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케이스는 상위 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도 5%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표를 항상 보여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은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연고 성서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이제 보면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은 사료 전형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여기 보면 이제 경희대, 외대, 이대, 건대. 또 이걸 제가 네 묶음이죠. 이제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아마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머님들 느꼈던 우리 어머님들이 대학 입학할 때하고는 틀려요. 대학 서열 자체가. 요즘 많이 학교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다시피 경희대 건대가 굉장히 많이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경희대, 외대, 이대, 건대 정도를 저는 한 묶음으로 봐요. 이 학교들, 이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필답 시험으로 학생들이 뽑고 있죠. 자, 이 필답 100%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성적, 토플 성적, IB, SAT 성적은 일체 반영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는 토플 성적 있었다는데 학교가 나이가 있었을 뿐이지 대학에 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차에서 필답 시험을 실시하는, 흔히 외경 이건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외경 이건 네 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요, 오로지 시험 성적 가지고 처음에 1단계를 거쳐요. 그럼 2단계 어떤 분들은 입시왕 뭐 있는 게 2단계 뭐 서류 심사 있던데, 그 2단계 서류 심사는 뭐냐면요, 자격 심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대가 1단계 시험을 보죠. 국어 영어 시험을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100명 뽑는데, 예를 들어 100명 뽑는데 1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처음에 4배수라고 하면 4배수라 그러면 1등부터 400등까지를 일단 1차 합격을 시켜줘요. 시험 성적에서 1등부터 400등까지 400등 안에 들면 1차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4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면 이 친구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격심사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험 성적 통과도 안 돼가지고 떨어진 아이를 갖다가 대학에서 괜히 미리 어떻게 자격심사 같은 거 하려고 행정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단계 때는 성적평가를 시험 본 다음에 시험 성적으로 등수를 매긴 다음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그 친구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 서류평가라고, 서류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보통 어떤 입시왕 중에서는 그 서류평가, 서류심사 써놓으면 되는데, 심지어 어떤 케이스는 서류전형에 써놓으니까 야, 이거 서류전형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꼼꼼히 보시면요, 입시왕 중에 보면 전형 방식 밑에 보면 깨같이 써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 심지어 거기에는 뭐라 써 있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동점이 나오면 토플 성적이 좋아야 된다. 거기도 그 오해를 방지하려고 써놨어요.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는 영어 성적 점수, 이과는 수학 시험 점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정답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뭐냐면 그냥 해외에서 얼마큼 오래 있었나, 해외 체류 기간 순, 아니면 학생의 연령 순, 이렇게 돼 있지. 절대 이 한경 외경 이건이라고 하는 이 네 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로지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보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과 영어 국어, 이과 수학 영어 시험 본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든 국어든 에세이 문제가 하나씩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보면 밑에 있는 학교 중에서 숭실대, 숙명여대, 한국외대에 있는 글로벌 용인 캠퍼스죠. 카톨릭대 간호학과 이 네 학교는요, 이과 학생들도 똑같이 국어 영어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 보지 않고 국어 영어, 숙명여대 국어 영어, 외대 국어 영어, 카톨릭대 국어 영어 이 봅니다. 그래서 이 네 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은 옛날에 제가 입시하던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제가 2015, 16학년도 그 당시 설명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때는 케이스가 너무 다양했어요. 심지어 그때는 경희대학교가 영어를 안 보고 국어 수학을 볼 때였어요. 경희대학교가 국어 수학 두 과목 시험 보다가요, 갑자기 국어를 영어로 바꿨어요. 언제 바꿨냐면요, 입시 앞두고 한 달 전에. 예. 이화여대가 서류를 폐지할 때, 서류 반영 비율을 폐지하고 100% 필답을 돌릴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발표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입시왕을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시왕은 3, 4월 정도 발표를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었을 뿐이지, 그래도 보통 대부분 다 3, 4월이면 발표하는데, 제가 설명회 처음 하던 2014, 15, 16 이때는요, 입시왕 발표를 안 해줘요. 도무지 5월, 6월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밝힐지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경희대학교가 입시가 7월달에 시험 볼 건데 6월달 입시왕 내면서 거기다 발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왜요? 법적으로 문제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형 방식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특히 특례 같은 경우는, 또 대학에서는 아시다시피 특례란 건 특혜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배려한다, 신경 쓴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모든 전형 중에 제일 끄트머리, 제일 구석에 있는 거고 제일 유리한 전형이라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자격심사 때문에 대학에 문의해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 들어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서 하지 좀.
이렇게 특혜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알아서 못해? 실제 그래요. 그분들 생각은. 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승인을 하지만 그분들 심정은 당연히 이해는 해요.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학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건 보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국어가 이과인데도 국어가 껴있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많이 지원하냐면 교차 지원. 그래서 이제 문과인데 나는 이제 문과로 주로 중심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학교에서 내가 대학 갈 때 이과도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보통 숭실대라든지 또 숭실대는 많이 지원하죠.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렇게 문과로 준비한 아이들이 교차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여기에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숭실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국어 이과 학과들의 국어 커트라인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문과에서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이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략 이제 이런 요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나와 있는 학교들은 여기는 이제 홍대, 세종대, 성신여대, 항공대, 문과죠. 문과 같은 경우는 오늘 영어 시험으로 가지만 영어 100% 학생을 뽑고 한양대 이제 본교는 아니죠. 이제 한양대 있는 에리카 캠퍼스와 항공대 이과 요 학교들은 이제 오늘 수학 시험만 가지고 이제 학생들 뽑는 케이스. 뭐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이제 지금 에리카 캠퍼스만 국어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이 홍대, 세종대, 성신여대, 항공대 요 특히 홍대, 세종대는 오로지 영어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데요. 뭐 홍대야 이제 물론 이과에 수학 시험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비중은 영어 시험이 절대적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 두 학교가 영어 시험을 뽑는데요. 이 두 학교는 영어만 100% 학생들 선발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기국이 아니라 영미권에서 교육한 아이들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한국 대학으로 방향을 트긴 했지만 국어나 수학 시험 볼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물론 상당수 아이들은 뭘 보겠어요. 당연히 수시로 해서 서류평가를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일단 영어 준비가 좀 돼 있다 생각하니까 일단 그 친구들은 홍대, 세종대를 씁니다. 그래서 홍대, 세종대가 학교의 위상에 비해서 커트라인은 높게 형성되고요. 특히 홍대는 요즘 너무 시험을 쉽게 내요. 2018, 19, 20 시험을 쉽게 내요. 어머니 이제 미대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홍대 준비를 많이 하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홍대가 1차로 필답 시험 영어를 보게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뭐 좀 되긴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홍대 새로운 총장이 너무 실기 위주로 학생들이 뽑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식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약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전제로 와서 실기도 잘할 수 있는 아이들 뽑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홍대가 입시 전형을 등계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서 1단계 영어 시험도 되게 어려웠어요. 홍대가 엄청 어렵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일단 미대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몇 년 전에는 그냥 뭐 동아리 활동 정도 할 정도의 그림 실력만 갖고 있지만 미술에 관심이 많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영어 시험 잘 봐가지고요 합격한 케이스가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가 생긴 거죠. 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뽑았더니만 애들이 와서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는 시험 수준을 확 다운시킨 거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웬만큼 성적만 되면 합격할 수 있도록 너무 영어를 너무 공부를 못하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2018년부터 영어 시험은 되게 쉬워졌어요. 대신에 되게 쉬워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미권에서 온 아이들이 시험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홍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선이 만점 가까이 형성이 돼요. 그냥 보통은 제가 상담할 때 만점이라 말씀을 드려요. 만점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고요. 세종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학교들 중에서는 홍대는 취업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미대가 목표니까 여기 미대가 그러면 홍대 미대가 목표고 또 어떻게 아시다시피 사범대 교육학 같은 경우는 홍대가 제일 높잖아요. 지금 3년등에서 뽑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목표 학교니까 여기서 안 빠지죠. 그래서 취업이 안 나온 대신에 세종대학교는 취업이 좀 많이 나와요. 영어 100%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쓰고 물론 여기도 호텔 경영이라는 좋은 학과가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홀딩 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는 취업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대략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이 정도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밑에 있는 중위권 서류 및 면접이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학교를 설명드릴 때가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 분명히 정시로 했을 때 좋은 학교거든요. 제가 유튜브 올리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제가 이제 카페를 다니면서 카페에다가도 이제 그거를 올려요. 게시하는데 특례 카페가 아무래도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일반 한국의 정시전형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있는 카페에도 두 군데 올리는 데가 있어요. 회원수가 몇백만 명 되는 두 군데 올리는데요. 악착같이 올리지만 올릴 때마다 거기에는 올리면 저희 리플 안 봐요. 당연히 어떤 리플이 달리겠습니까? 다 악플이에요. 전부 다 악플. 뭐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악폐 전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왜냐면 한국에서 수능 공부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제가 거기도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카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도 올려놓는데 어쨌건 PPT 다시 한번 보면 이 학교들 한국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특례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맞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특례가 모든 대학에 특례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대학에서 정원의 입학자가 적은 숫자 같지만 아무리 특례생 숫자가 많다 해도 전체 대학이 정원의 입학자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특례는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특례로 채우지 못해요. 어디만 치열하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만 그런 거예요. 특히 서울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앞에 있었던 최상위권 서류 전형이라는 대학들하고 피탑 시험 보는 학교들만 경쟁이 치열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경쟁이 있으면 서류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실 면접 본다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특례에서 보통 어머니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 애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면접으로 가겠다. 면접을 준비하겠다. 면접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으로 일단 몇 바퀴 돌면 다 합격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인성면접, 심층면접 한다는데요. 심층면접 한다는 얘기를 제가 입시 설명했던 7년, 8년 전부터 얘기 들었는데요. 매번 입시한 다음에 애한테 물어보면 무슨 면접했어? 그러면 있잖아요. 몇 명은 심층면접했다지만 대부분 어때? 그냥 인성면접하고 온 거예요. 학생 평가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신 성적이 정말 좋은데도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제 추측이에요. 이 친구를 학교 안 올 것 같아요. 안 뽑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외대 경희대가 최초합이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안전한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밑에 학교를 면접을 왔는데요. 이 친구가 외대 경희대가 옛날 한양대학교가 최초합이 됐는 아이인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케이스는 정말 공부를 못해요. 이 친구 내신 성적도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면접은 다 합격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이라는 게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건 위에라 그랬잖아요. 저는 특례를 얘기할 때 보통 분류를 아이들 10명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 위에 10%가 최상위권이에요. 그 10%가 5% 자리 놓고 연고 성적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10%가. 그러면 그 밑에 제일 꼭대기 10%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차상위권이라면 15%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경 이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영어 시험 잘 봐서. 제가 잠깐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외대, 경희대, 이대의 특징은 영어 비중이 커요. 외대, 경희대는 영어 60%고 영어 시험 훨씬 어렵게 나와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요즘 특례가 쉽다고 하지만 외대, 경희대, 이대는 절대 쉬워지지 않았어요. 말로는 고등학교 시험 범위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낸다고 하지만 제가 매번 특례 시험지 나올 때마다 풀고 풀이하기 위해서 답을 찾을 때 도대체 어느 교과서이 나왔다는 말이냐 할 정도로 있잖아요. 어렵게 나와요. 근데 어쨌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들은 비중이 영어 비중을 크게 잡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상위권 꼭대기에 있는 10%, 그 다음 15%, 그럼 25%죠? 그 다음 정말 공부를 안 하는 마지막 밑에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생각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방향이 틀리거나. 그럼 나머지 중간에 껴있는 게 40% 정도 되잖아요. 이 40% 아이들의 수준이나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한국제학교에서 항상 매년 분기별로 전 세계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굉장히 어려운 걸 시험 봐요. 전부 다 평균 내면 50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충격적이죠. 당연히 충격적이죠. 50점도 안 나오는데 대학 어떻게 가? 보통 80점 넘어야 된다는데. 근데 50점짜리 나오는데 전부 다 아이들 성적이 다 50점대예요. 저희 학원에서 매번 그 아이들 갖다가 기출시험지로 가지고 시험 보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50점대 안 나온 친구들 태반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50점 안 나왔으니까 모두 다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합격서는 80점, 70점, 80점이나 있는데 모의 테스트 봤을 때 50점에서 40점,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이 친구 나중에 보면 합격해서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특례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두 과목밖에 시험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몇 명 빼고는 꼭대기에 있는 25% 빼고 나머지 중간층이 두껍게 포진하고 있는 40, 50% 아이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공부 안 하는 상태예요. 똑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예. 학교 활동 굉장히 많아요. 액티비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죠? 아이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에서 부르는 게 그게 다인데 학교에서 그거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 하나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하지만 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놀다 오는 거죠. 입시 1년 전까지는 전부 다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극단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 어떤 분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긴 그렇지만 어떤 입시 관련돼서 뭐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 그러죠. 뭐 그 취미 활동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죠. 어쨌거나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1년 남겨놓고 입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기껏 해봐야 그냥 그 전 단계에서는 별로 많은 걸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 다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은 1년 놓고 그 1년 동안 스타트해서 얼마큼 남은 기간을 충실히 준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 있는 사상위권에 해당하는 그 아까 잠깐 보여줬던 외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학교들도 시험을 합격 통과가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지금 국민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앞에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지금 서류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인 성적 정도 우수해도 그리고 영어 성적이 특히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가 좀 쉬운 게 토익이니까 토익 성적만 가지고도 이 학교들 합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시험부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인하대, 당대, 아주대 같은 학교들 있잖아요. 맞죠?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들인데 불구하고 특례에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가 성적이 평균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남은 년 동안 얼마큼 열심히 하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포기할 필요가 없고 학년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 특혜인데 이걸 포기하느냐. 이 학교들이 면접 본 학교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 이상 갈 수 있는데 여기 갈 수 있고 더 위도 갈 수 있는데 왜 일찍부터 포기해서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이해서 지방 국립대들도 있잖아요. 부산대, 경북대 빼고는 다 미달 나와요. 정원 다 못 채워요. 그게 특례는 그만큼 특례라는 조건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갑자기 나중에 뭐 면접 준비하겠다 이런 케이스들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면요. 넘어가서 12년 특례에 대해서 잠깐만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기본적인 12년 특례 전형 방식은 대부분 다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본 학교가 외대, 경희대, 수명여대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대학들은 서류 평가를 하고요. 한때 잠시 몇 년 전에 필답 시험을 도입을 앞다투어했다가 막상 12년 특례 아이들 데리고 필답 시험 봐봐야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없애고 지금은 다 서류와 면접을 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제 필답 전형 중에 동국대는 필답 전형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학과가 있죠. 그러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여기는 3년 특례보다 더 위에 꼭대기 더 거의 맞먹는 수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원래 작년에 몇 년 전까지 건국대도 수의과는 12년 시험 봤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건국대 수의과는 12년도 굉장히 치열했겠죠. 어쨌건 기본적인 틀은 12년 대부분 서류평가고요. 아래쪽 표에 보시면요. 대학 지원자 수가 매년 증가한다. 자, 거기 보면 여기에 모든 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이 자료에서는 11개 정도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한다 볼 수 없어요. 어쨌건 이 11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3,318명에서 2022년도 4,205명까지 늘었죠. 거의 몇 년 사이 1,000명이 늘어났죠. 이게 12년 특례 숫자가 급증한다는 건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19년 2018, 19까지는 14% 늘다가 증가는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죠. 맞죠? 이거는 어떻게 보통 뭐냐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구 절벽 때문에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인 거고, 일단 기본적인 지금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데 우리 3년 특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3년 특례는 아직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거고 아마 나타나겠죠. 어쨌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숫자는 계속 늘고는 있어요. 어떤 분들 중에 숫자가 줄고 있다는데 줄지 않아요. 해외에 나오는 한국인들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점점 일찍 나왔다 아니면 나왔던 아이들의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차면서 입시를 치러야 될 그 연령대 올라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이 대학 보면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10연 특례에서 이제 보면 10연 특례에서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서울대예요. 서울대. 자, 이 서울대는요. 제가 여기 중국 떠나기 호치민 오기 직전에 그 해 호치민, 그러니까 제가 했던 칭다오에서만 12명이 합격했어요. 12명. 그럼 전체를 몇천 명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12명을 뽑은 거예요. 한 지역에서. 편파적으로 한 지역에서 많이 뽑은 거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너도 막 이 친구 저 친구 막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성적이 뛰었는데 떨어진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우리 아이 왜 떨어졌을까? 쟤는 나보다 우리 애보다 못하는데 왜 합격하고 우리는 떨어졌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은 상담을 당시 했었어요. 사실 솔직히 하면 의미가 없는 상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어떻게 학생들이 뽑는지 몰라요. 아무도. 네. 가장 특이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정말 성적이 못 미친 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정말 탁월해서 정말 이 친구 너무 대단한데 할 때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보편적인 거 있어요. 뭐냐면 10연 특례에서 대학에서 10연 특례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평가 요소는요. 학생의 성실성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큼 성실하게 공부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사실 서울대 연대고대 아이들 당연히 정시로 들어왔던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겠어요. 이 친구들하고 섞여서 같이 공부할 때 문제가 없겠는가예요. 성실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연 특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특히 근데 반대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10연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가 유리하대. 중국에서도 로컬이 유리하대. 솔직히 맞아요. 영미권 국제학교 서울대 잘 뽑히긴 뽑히지만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학하정관들이 영미권 국제학교 출신이라면 조금 타이트하게 냉정하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적이 높은데도 굉장히 높은데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어떻게 만들어진 성적이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영미권 국제학교 오랫동안 다녔어. 그러면 기대치가 틀린 거예요. 야, 영미권 국제학교에 다녔으면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지. 네가 성실하다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니한테 주어진 조건이 좋았으니까, 좋은 조건에서 공부했으니까, 좋은 학원 다녔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서 네가 성실했다 그러면 정말 높은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보편성이 있어요. 뭐냐면 영미권 국제학교 출신들은 정말 성적 순대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합격을 해요. 근데 한국제나 여기 없는 로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죠. 성적이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만 좀 괜찮으면, 아니면 다른 부분이 좀 요소들이 활동 요소가 좀 더 강하면 그거 갖고 어필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이제 보시면 특히 보면 아직까지는 12년 특례가 아직도 3년 특례에 비한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점점 더 연대고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타이트에 성적이 올라가고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면 몇 년 전에 한때 유행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아이들이 막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마디 우리 대학 내에서 영어만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간에 중국어를 많이 쓰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성대가 둘이 경쟁적으로 3년 12년 특례 막 뽑았어요. 마구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한때 정말 그게 이제 일반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국정감사에도 올라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뽑다가 막상 뽑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원래는 얘들 중국어를 잘하게 와서 아이들 간에, 학생들 간에 중국어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수시로 들어온 중국어 특교 들어온 애들보다 중국어를 더 못해. 12년인데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뭔 쓸모가 있어요? 아무 쓸모, 학교에서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거 보고 뽑았는데, 아시다시피 알잖아요. 막상 외고 출신 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HSK 6급에 290점 이상이 수석하게 나와요. 이 친구들은요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들이에요. 오직 한국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효과도 없었던 거고 여론의 치산도 있고 말씀했던 것좀 어떻게 보면 숫자도 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불과 3년 사이 1,000명이 늘었잖아요. 25%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원 특례도 특히 연대고대 같은 경우 특히 인기학과 중심으로 해서는 서류평가에서는 3년 특례의 합격이 필요한 성적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생 수도 매년 제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합격생 수가 줄고 있어요.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걸 그다음 보면 의학과나 수의과, 경찰행정 이런 과들은요. 이것도 한때 옛날에는 12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했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12년 특례로서 몇 년 전에 합격한 케이스를 보면 거의 말 그대로 모든 과목이 만점 가까이 나온 친구들이 의대를 합격을 해요. 만점 가까이 나왔는데도 의대 합격 못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인기학과, 최상위권 학과들을 봤을 때는 이 학과들의 목표를 할 경우에는 그냥 3년 특례하고 12년 특례하고 차이가 없다 생각하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추세는 뭐 뒤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자기소개서 이 비중이 축소되는 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거하고 같은 경향이에요. 더욱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부분 대학들은 그래 10년 특례는 그래도 자소서를 그래도 제출하는 걸 아직은 다 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다음 하지만 평가 비중에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결론적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만들어진 자소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골라낼 필요나 이유도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입시 과목 중에 보면 갑자기 토플 토픽 성적 제출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이제 토플 성적 토픽 성적을 이제 안 보는 거냐라고 한 번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뭐냐면 원래 옛날에는 토플 뭐 토익 뭐 탭스 아니면 그 지역 국가에 해당하는 언어 그다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이 중에 한 개를 반드시 제출해야지 지원 가능했어요.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 성적 한 개 내야 지원 자격을 갖게 있는데 이제는 그 지원 자격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성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지. 하지만 평가에서는 당연히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보면 제가 자동봉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뭐냐면 항상 뭐든지 성적은 시간이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간 지금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한 5분 정도만 잠시만 휴식 시간 가지고요. 뒤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